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고함을 지른다. 어머니, 빨리 열어요. 오늘 끝내요. 어머니 말 안 들으면 똑같이 후회하게 될 거예요. 이후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나는 올해 79이다. 아직 혼자서 장을 보고 밥을 지어 먹는다. 가끔 무릎이 시큰거리지만 동네 뒷산 산책도 빼먹지 않는다. 내 나이 또래 중에선 꽤 건강한 편이라고 생각한다. 아들 민수는 결혼한 지 7년째다. 며느리 지연이와 함께 시내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우리는 한 달에 2번 정도 만나는 게 전부였다. 서로에게 적당한 거리를 두며 큰 탈 없이 지내왔다. 지연이는 평소 예의는 지키는 편이었지만 특별히 친근하지도 않았다. 그런 게 오히려 편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는 그 정도 거리감이 적당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지난 몇 주 전부터 뭔가 이상했다. 지연이의 태도가 갑자기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날 갑자기 지연이가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도 평소보다 다정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들릴게요. 김치도 새로 담가드리고 냉장고 정리도 해드릴게요. 나는 괜찮다고 했지만 지연이는 이미 마음먹었다는 듯 말했다. 그래서 그 주말 지연이가 정말 왔다. 손에는 재료가 잔뜩 든 큰 봉투를 들고 말이다. 하지만 뭔가 어색했다. 지연이는 김치 담그는 내내 내 얼굴을 자꾸 살폈다. 마치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무슨 행동을 할지 지켜보는 것 같았다. 내가 양념장 분량을 물으면 갑자기 화들짝 놀라며 대답하기도 했다. 어머니, 요즘 몸은 어떠세요? 혹시 어디 아프거나 불편한 곳은 없으시고요? 나는 멀쩡하다고 대답했다. 그런데 지연이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뭔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다. 마치 내 대답을 그대로 믿지 않는다는 듯한 눈빛이었다. 김치를 다 담그고 나서 지연이는 냉장고를 정리한다며 안을 들여다봤다. 그런데 정리라기보다는 뭔가를 찾는 것 같았다. 김치통 뒤, 반찬통 사이, 심지어 냉동실까지 샅샅이 훑어봤다. 어머니, 약은 어디에 보관하세요? 냉장 보관해야 하는 약도 있잖아요. 나는 약통을 가리켰다. 지연이는 그 약통을 꺼내더니 하나하나 들여다봤다. 마치 약의 종류와 용법을 확인하는 것처럼 말이다. 고혈압약, 소화제, 비타민. 별거 아닌 것들 뿐인데도 지연이는 꽤 오랫동안 그것들을 살펴봤다. 그리고 이상한 질문을 했다. 어머니, 요즘 깜빡하는 일이 많지 않으세요? 나는 그 질문에 순간 멈칫했다.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아서였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가끔 깜빡하는 일이 있다. 열쇠를 어디 뒀는지 못 찾거나 가스불을 껐는지 다시 확인하러 가거나 그런 것들 말이다. 하지만 그런 건 치매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다. 뭘 깜빡한다는 거니? 지연이는 괜한 소리라는 듯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아니에요. 그냥 나이 드시면 다들 그렇잖아요. 저희 엄마도 요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 웃음이 자연스럽지 않았다. 뭔가를 숨기는 사람의 웃음이었다. 그날 이후 지연이의 방문 횟수가 부쩍 늘었다. 평일 점심시간에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고 주말에는 거의 빠지지 않고 왔다. 그때마다 하는 일은 비슷했다. 집안을 구석구석 살피고 내 물건들을 정리한다며 이것저것 만지작거렸다. 어느 날은 내 핸드폰을 가져갔다. 어머니, 핸드폰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요즘 보안 프로그램도 깔아야 하고요. 나는 괜찮다고 했지만 지연이는 이미 내 핸드폰을 가방에 넣고 있었다. 하루 종일 핸드폰 없이 지내야 했다. 그리고 다음 날 핸드폰을 돌려받았을 때 뭔가 달라진 것 같았다.
앱들의 위치도 바뀌어 있었고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화면도 자주 떴다. 또 어느 날은 약을 챙겨간다며 내 약통을 가져갔다. 어머니 약 제가 일주일치씩 나눠서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야 빼먹지 않고 드실 수 있어요. 나는 내가 직접 챙겨 먹는다고 했다. 하지만 지연이는 듣지 않았다. 요즘 어르신들 약 잘못 드시는 경우 많다고 해요. 혹시라도 실수하시면 큰일이잖아요. 말은 그럴듯했다.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약을 빼먹거나 잘못 먹은 적은 없었다. 그런데도 지연이는 내 약을 가져가 버렸다. 가장 이상했던 건 열쇠 이야기였다. 어머니, 집 열쇠 복사해둬도 될까요? 혹시라도 어머니가 열쇠 잃어버리시면 저희가 도와드려야 하잖아요. 나는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했다. 하지만 지연이는 이미 내 열쇠 꾸러미에서 집 열쇠를 빼고 있었다. 그냥 하나만 복사해 둘게요. 어머니 불편하시면 안 되니까요. 그런 식이었다. 내 의견은 물어보지만 결국 지연이 하고 싶은 대로 했다. 거절해도 소용없었다. 마치 이미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것 같았다. 그리고 며칠 전 결정적으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평소처럼 혈압약을 먹으려고 약봉지를 뜯었는데 약의 색깔이 달랐다. 분명히 전에 먹던 약은 하얀색이었는데 이번 약은 연한 분홍색이었다. 처음에는 제약회사에서 색깔을 바꾼 건가 싶었다. 하지만 포장지를 자세히 보니 약품명도 달랐다. 이상했다. 병원에서 처방전을 바꿔준 적이 없는데 왜 다른 약이 들어있는 걸까? 혹시 약국에서 실수한 건가 싶어서 다시 봉지를 확인했다. 내 이름이 맞았고 병원명도 맞았다. 그때 문득 어떤 생각이 스쳤다. 지연이가 내 약을 가져갔다가 돌려준 바로 그 약봉지였다. 혹시 지연이가 약을 바꾼 건 아닐까?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약을 왜 바꾸겠는가? 하지만 그 생각이 한번 들기 시작하니까 지연이의 모든 행동이 다른 의미로 보이기 시작했다. 갑자기 친절해진 태도,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는 행동, 내 물건들을 하나씩 가져가는 일들, 그리고 자꾸 내 기억력에 대해 묻는 질문들.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다. 과연 지연이가 무슨 목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 걸까?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느꼈던 불안감이 단순한 기우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잠이 들었을 때 나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다. 이제부터는 더 조심스럽게 지켜봐야겠다고. 내 직감이 틀렸기를 바라면서도 만약 맞다면 대비책을 세워야겠다고 말이다.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만큼은 분명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은 곧 현실이 될 예정이었다. 내가 약이 바뀐 걸 발견한 다음 날 지연이는 아무렇지 않은 듯 다시 집에 왔다. 언제나처럼 밝은 미소를 지으며 현관문을 열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은 방 청소 좀 도와드릴게요. 나는 그 웃음이 어색하게 느껴졌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연스럽게 보였던 지연이의 행동들이 이제는 모두 계산된 것처럼 보였다. 내가 예민해진 건지 아니면 정말 뭔가 숨은 의도가 있는 건지 구분이 안 됐다. 지연이는 곧장 내 방으로 들어갔다. 옷장을 열더니 서랍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다. 겉으로는 정리를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뭔가를 찾고 있다는 느낌이 강했다. 서랍 안쪽 깊숙한 곳까지 손을 넣어 더듬거렸고 작은 상자나 봉투가 있으면 유독 오래 들여다봤다. 나는 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지연이가 무엇을 찾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청소가 목적은 아니었다. 한참 뒤 지연이가 고개를 들며 물었다. 어머니, 지난번에 제가 정리해드렸던 약 봉지 어디에 두셨어요? 내 심장이 쿵했다. 바로 그 약 봉지였다. 약 색깔이 바뀐 바로 그 봉지 말이다. 약장에 있어. 지연이는 약장으로 가더니 이곳저곳을 뒤져봤다. 그리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다. 어디에도 없는데요? 제가 다 찾아봤는데 없어요. 그럴 리가 없었다. 어제 분명히 그 약 봉지를 약장 제일 앞쪽에 놨었다. 그런데 정말로 사라져 있었다. 내가 다시 확인해봐도 어디에도 없었다. 어머니가 어디 다른 곳에 두신 것 같은데요. 기억이 안 나시나 봐요. 지연이의 그 말투가 묘하게 기분 나빴다. 마치 내가 건망증 환자라도 된 것처럼 말하는 것 같았다. 내가 약을 쓰레기통에 버릴 이유가 없잖니. 분명히 약장에 뒀는데. 그럼 어머니가 헷갈리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제가 새로 챙겨드릴게요. 지연이는 그렇게 말하며 자기 가방에서 새 약 봉지를 꺼냈다. 마치 미리 준비해온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그 약 봉지를 받아들면서 나는 또 다른 의문이 들었다. 왜 지연이가 항상 내 약을 가지고 다니는 걸까? 지연이는 다시 방 정리를 시작했다. 이번에는 화장대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통장 사본, 보험 증서, 그리고 도장이 있는 작은 상자까지. 지연이의 손이 그 상자 위에서 잠시 머물렀다. 뚜껑을 살짝 열어보더니 다시 닫았다.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다른 곳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봤다. 지연이가 그 상자 안의 도장을 확인했다는 걸 말이다. 청소가 끝나고 지연이가 돌아간 후 나는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오늘 일어난 일들을 다시 정리해보니 더욱 이상했다. 약 봉지는 갑자기 사라지고 지연이는 미리 새 약을 준비해왔고 내 도장까지 확인해갔다. 그때 문득 CCTV가 생각났다. 작년에 민수가 설치해준 홈 CCTV였다. 혹시 지연이가 내가 없는 사이에 집에 들어온 적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았다. 스마트폰 앱을 열어 CCTV에 접속하려고 했다. 그런데 비밀번호가 틀렸다는 메시지가 떴다. 분명히 전에는 잘 접속됐는데 갑자기 왜 안 되는 걸까?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해봤지만 여전히 접속이 안 됐다. 할 수 없이 계정 복구를 신청했고 이메일로 온 임시 비밀번호로 겨우 접속할 수 있었다. 그런데 CCTV 영상을 확인하고 나서 나는 더 큰 충격을 받았다. 최근 3일간의 영상이 통째로 삭제되어 있었다. 그것도 내가 외출했던 시간대의 영상만 깔끔하게 사라져 있었다. 이상했다. 나는 CCTV 영상을 삭제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애초에 영상 삭제 방법도 잘 몰랐다. 그런데 누군가 의도적으로 특정 시간대의 영상만 지운 것이었다. 점점 확신이 서기 시작했다. 지연이가 내가 외출한 사이에 집에 들어왔고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해 CCTV 영상까지 삭제한 것 같았다. 그리고 아마도 그때 내 약 봉지도 가져간 것이리라. 나는 손이 떨렸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몰래 집에 들어와서 이런저런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정황이 그것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지연이의 목적이 뭘까? 왜 내 약을 바꾸고, 왜 도장을 확인하고, 왜 CCTV 영상을 지운 걸까? 어렴풋이 답이 보이기 시작했다. 지연이는 내가 치매에 걸렸다는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자꾸 내 기억력에 대해 묻고 내가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하고 약까지 바꿔가며 내 판단력을 흐리려는 것 같았다. 하지만 왜?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그 답은 며칠 후에 민수를 통해 알게 될 예정이었다. 그리고 그때 나는 지연이의 계획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치밀하고 악랄하다는 걸 깨닫게 될 것이었다.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지만 내 마음은 이미 결심하고 있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지연이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든 나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이다. 지연이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의심하기 시작한 이후 나는 하루하루가 조심스러워졌다. 모든 행동을 스스로 점검하게 됐다. 컵을 어디에 두었는지, 열쇠를 어떤 자리에 놨는지, 가스불은 제대로 껐는지까지. 혹시라도 내가 정말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불안했다. 하지만 아무리 주의 깊게 생활해도 지연이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다. 내가 물건을 잃어버렸다거나 약속을 깜빡했다거나 같은 이야기를 또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말이다. 처음에는 정말 내가 그랬나 싶어서 되돌아봤지만 점점 그런 일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확신하게 됐다. 어머니, 어제 제가 드린 영수증 기억나세요? 어디에 두셨는지 못 찾겠다고 하셨잖아요. 나는 그런 영수증을 받은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연이는 내가 받았다고 우겼다. 그리고 내가 기억하지 못한다며 안타까워했다. 어머니, 열쇠도 또 못 찾으신다며 저한테 전화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복사해둔 열쇠로 문 열어드렸던 거 아니에요? 그런 일도 없었다. 나는 열쇠를 잃어버린 적이 없었고 지연이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도 없었다. 하지만 지연이는 마치 그런 일이 정말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했다. 점점 패턴이 보였다. 지연이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그런 일들을 기억하지 못한다며 걱정스러워했다. 마치 내가 건망증이 심해졌다는 증거를 하나씩 쌓아가는 것 같았다. 그런 일들이 몇 주간 계속되던 어느 날 밤 민수가 갑자기 집으로 찾아왔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고 표정도 심각해 보였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러 온 것 같았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민수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불안이 섞여 있었다. 나는 차를 끓여주며 그가 무슨 말을 할지 기다렸다.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짐작이 가고 있었다. 엄마, 요즘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자. 역시 그 이야기였다. 나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민수를 바라봤다. 갑자기 무슨 소리냐? 지연이가 그러는데 엄마가 요즘 자꾸 깜빡하는 일이 많다고 해. 그래서 병원에서 한번 검사 받아보는 게 좋겠다고 하더라고. 민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 말 속에서 나는 지연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분명히 지연이가 민수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을 것이었다. 그런데 민수가 다음에 한 말은 나를 더욱 놀라게 했다. 사실 지연이가 그러는데 병원에서 이미 의심소견이 나왔다고 하더라고. 뭐라고? 내가 언제 병원에 갔다는 거니? 민수는 휴대폰을 꺼내더니 사진 하나를 보여줬다. 그 사진 속에는 병원 진단서가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 진단서에는 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경도인지장애 의심, 정밀검사 권장. 나는 그 진단서를 보고 말문이 막혔다. 분명히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병원 도장도 찍혀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런 병원에 간 적이 없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진단서 아래쪽에 적힌 서명이었다. 분명히 내 이름으로 서명되어 있었지만 그 글씨체는 내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 내 이름을 흉내내어 써놓은 것 같았다. 민수야, 이건 내가 한 서명이 아니야. 엄마가 그냥 헷갈린 거 아닐까? 요즘 컨디션도 안 좋으시고.
민수는 여전히 그 진단서가 진짜라고 믿고 있었다. 아니, 믿고 싶어 하고 있었다. 아마 지연이가 민수에게 어떤 설명을 했을 것이었다. 나는 진단서를 자세히 살펴봤다. 병원명, 의사 이름, 진료 날짜까지 모든 것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내가 그 병원에 가서 그 의사를 만난 적은 절대 없었다. 그리고 가장 의심스러운 점은 진료 날짜였다. 바로 지연이가 내 집에 와서 방 청소를 했던 그날이었다. 지연이가 내 집에 있는 동안 내가 병원에 갈 수는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그날 날짜로 진단서가 나올 수 있는 걸까? 민수야, 이 날짜 봐. 이날은 지연이가 우리 집에 와 있었어. 내가 병원에 갈 수가 없었단 말이야.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 지연이가 그러는데 엄마가 그날 오전에 혼자 병원에 다녀오셨다고 해. 그런데 엄마가 기억을 못 하신다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지연이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를. 가짜 진단서를 만들고 그것을 뒷받침할 거짓 이야기까지 만들어낸 것이었다. 그리고 민수까지 완전히 속여넘긴 것이었다. 나는 민수를 바라보며 절망감을 느꼈다. 내 아들이 며느리의 거짓말에 완전히 넘어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나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엄마, 정확한 검사 한 번만 받아보자. 괜찮으면 괜찮은 거고, 혹시 문제가 있으면 빨리 치료받을 수 있잖아. 민수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 걱정은 지연이가 심어놓은 거짓 정보에 기반한 것이었다. 내 아들은 며느리의 조작된 이야기를 믿고 있었고, 정작 진짜 피해자인 나를 의심하고 있었다. 그날 밤 민수가 돌아간 후 나는 혼자 앉아 그 가짜 진단서 사진을 계속 바라봤다. 내 이름으로 만들어진 가짜 서류, 내가 하지도 않은 서명,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지연이의 계획. 이제 확실해졌다. 지연이는 단순히 나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었다. 더 큰 목적이 있었다. 나를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무언가를 얻으려 하는 것 같았다. 아마도 재산과 관련된 일일 것이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민수였다. 내 아들까지 지연이 편에 서게 만든 것이었다. 이제 나는 정말로 혼자가 된 기분이었다. 가족 중에서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지연이의 계획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었다. 나는 아직 그것이 얼마나 치밀하고 위험한지 모르고 있었다. 가짜 진단서를 본 다음 날부터 나는 밤마다 뒤척였다. 눈을 감으면 자꾸 그 서류가 떠올랐다. 내 이름, 내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내가 쓰지도 않은 서명. 지연이가 어떻게 그런 정교한 가짜 서류를 만들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며칠 동안은 조용했다. 민수나 지연이 모두 연락이 없었다. 오히려 그 침묵이 더 무서웠다. 폭풍 전의 고요 같은 느낌이었다. 분명히 뭔가 준비하고 있을 것이었다. 그 사이 나는 최대한 평소처럼 생활하려고 노력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장도 보고 친구들과 전화도 했다. 혹시라도 정말 내가 뭔가 이상해진 건 아닌지 스스로 점검해 보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어디에도 문제가 없었다. 나는 여전히 멀쩡했다. 일주일이 지난 토요일 오전 민수와 지연이 함께 우리 집을 찾아왔다. 둘 다 평소보다 단정한 옷차림이었고 어딘지 긴장한 표정이었다. 뭔가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다. 엄마, 오늘 병원 가는 날이야. 민수가 차 키를 흔들며 말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미 모든 게 정해져 있었구나. 내가 언제 가겠다고 했니? 엄마, 자꾸 미루면 안 돼. 빨리 검사 받아야 하잖아.
지연이가 옆에서 부드럽게 거들었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 뒤에 강요가 숨어 있다는 걸 나는 알 수 있었다. 어머니, 오늘은 간단한 검사만 하는 거예요. 피 검사, 인지 검사. 어렵지 않아요. 저도 같이 갈게요. 나는 거절하려고 했다. 하지만 민수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 눈에는 걱정과 조급함, 그리고 약간의 짜증까지 섞여 있었다. 엄마, 제발 좀 나를 믿어줘. 엄마 건강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 결국 나는 외투를 집어들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아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계속 거절할 수는 없었다. 병원에서 돌아온 다음 날 나는 하루 종일 멍한 상태로 집안을 돌아다녔다. 어제 일어난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의사 앞에서 지연이가 했던 거짓말들, 민수의 믿는 듯한 표정, 그리고 요양원이라는 무서운 단어까지. 내가 정말 그런 상태인 건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나는 아직 멀쩡했다. 스스로 밥해 먹고 집안일도 하고 친구들과 통화도 잘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였다. 지연이가 만들어낸 거짓 이미지가 점점 사실처럼 굳어져 가고 있었다. 오후쯤 되어서 민수와 지연이 다시 왔다. 이번에는 큰 가방을 들고 있었다. 뭔가 중요한 일을 처리하러 온 것 같았다. 엄마, 어제 의사 선생님 말씀 들었지? 이제 우리가 엄마를 더 잘 챙겨야겠어. 민수의 말투가 평소와 달랐다. 마치 환자를 대하는 것 같은 조심스러움이 있었다. 지연이가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어머니, 앞으로 중요한 것들은 저희가 관리해 드릴게요. 혹시라도 잃어버리시면 큰일이니까요. 그러면서 지연이는 내 서랍을 열기 시작했다. 통장, 보험증서, 그리고 도장이 들어있는 상자까지 모두 꺼내 자기 가방에 넣었다. 잠깐, 그걸 왜 가져가는 거니? 내가 당황해서 물었지만 지연이는 태연했다. 어머니,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집에 두면 위험해요. 저희 집 금고에 보관해 둘게요. 필요할 때마다 가져다 드릴게요.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당연한 조치라는 듯이 말이다. 나는 점점 불안해졌다. 내 인생의 모든 증거들이 하나씩 내 손을 떠나가고 있었다. 통장, 도장, 중요한 서류들. 이것들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런데 지연이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어머니, 집 열쇠도 좀 정리해야겠어요. 요즘 어르신들 열쇠 분실 사고가 많다잖아요. 지연이는 내 열쇠고리에서 집 열쇠를 빼기 시작했다. 총 3개가 있었는데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가져갔다. 혹시 어머니가 잃어버리시면 저희가 복사해 드려야 하니까 미리 가지고 있을게요. 나는 그 순간 무력감을 느꼈다. 내 집 열쇠까지 며느리가 관리하게 된 것이었다. 이제 진짜로 내가 내 집의 주인이 아닌 것 같았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다. 지연이가 마지막으로 꺼낸 것은 작은 봉투였다. 그 안에는 비상금으로 모아둔 현금이 들어 있었다. 어머니, 이것도 안전한 곳에 보관해 드릴게요. 집에 현금 많이 두시면 위험해요. 그 돈은 내가 몇 년에 걸쳐 조금씩 모은 것이었다. 혹시 급한 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숨겨둔 내 마지막 보루 같은 존재였다. 그런데 그것까지 빼앗기게 됐다. 나는 항의하려고 했다. 하지만 민수가 먼저 말했다. 엄마, 지연이 말이 맞아. 요즘 독거노인 대상 범죄가 많잖아. 안전한 곳에 보관하는 게 낫지. 결국 모든 게 정해졌다. 내 통장, 도장, 서류, 열쇠, 심지어 비상금까지 모두 지연이가 가져갔다. 나에게 남은 건 집 열쇠 하나와
몇만 원의 생활비뿐이었다. 둘이 떠나고 나서 나는 텅 빈 서랍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평생 모아온 내 인생의 증거들이 모두 사라진 서랍. 그 공허함이 내 마음 상태와 똑같았다. 그때 문득 신발장 서랍이 조금 열려 있는 걸 발견했다. 이상해서 가까이 가보니 원래 그곳에 있던 작은 비상금 봉투가 사라져 있었다.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말이다. 혈압이 올라오는 걸 느꼈다. 지연이가 공식적으로 가져간 것 외에도 몰래 가져간 게 있었던 것이었다. 아마 어제나 오늘 집에 올 때 미리 챙긴 것 같았다. 나는 집안을 다시 한번 살펴봤다. 여기저기 작은 변화들이 보였다. 물건들의 위치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고 몇 가지는 아예 사라져 있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지연이는 오늘 처음 내 물건을 가져간 게 아니었다. 이미 몇 주 전부터 조금씩 눈에 띄지 않게 가져가고 있었던 것이었다. 오늘은 단지 공식화한 것에 불과했다. 이제 정말로 나에게 남은 게 없었다. 경제적 자유도, 생활의 주도권도, 심지어 내 집의 완전한 통제권도 사라졌다. 모든 것이 지연이의 손에 들어간 것이었다. 그날 밤 나는 잠들 수 없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내 인생을 되찾을 방법이 있을까? 하지만 절망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았다. 지연이가 내 물건들을 모두 가져갔지만 내 정신만큼은 아직 온전했다. 그리고 지연이의 계획이 무엇인지도 점점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의 시작이었다. 비록 무기는 모두 빼앗겼지만 아직 포기할 때는 아니었다. 내가 나를 지켜야 했다. 다음 날부터 나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지연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훨씬 똑똑하다는 걸 보여줄 때가 왔다. 며칠 동안 민수와 지연은 연락이 없었다. 내 모든 중요한 물건들을 가져간 후 조용해진 것이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불안했다. 분명히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었다. 그 사이 나는 최대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체조도 하고 근처 마트에도 갔다. 혹시라도 내가 정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 점검해 보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어디에도 이상은 없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또렷해진 것 같았다. 위기 상황이 되니까 정신이 더 맑아진 것 같았다. 모든 것을 더 자세히 관찰하게 되었고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게 되었다. 일주일이 지난 토요일 예상했던 대로 지연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민수와 함께였고 둘 다 뭔가 중요한 서류를 가지고 온 것 같았다. 어머니, 오늘은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지연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정중했다. 하지만 그 정중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다.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쳐놓으며 지연이 설명했다. 어머니가 혹시 갑자기 아프시거나 판단이 어려우신 상황이 되시면 저희가 대신 병원 치료나 행정 절차를 도와드릴 수 있게 하는 서류예요. 서류 제목을 보니 의료 및 재산관리 위임 동의서라고 적혀 있었다. 그 아래로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이게 뭐냐? 본인은 건강 악화 또는 판단 능력 저하로 인한 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내가 판단 능력을 잃었을 때를 대비한 서류라는 뜻이었다. 요즘 다들 이렇게 해요. 미리 준비해 두시면 나중에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어요. 민수도 거들었다. 엄마, 이거 안 해두면 나중에 혹시 무슨 일 생겼을 때 우리가 도와드릴 수가 없어. 은행이나 병원에서 가족이라도 본인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거든. 말은 그럴듯했다. 하지만 나는 그 서류를 자세히 읽어보고 싶었다. 조그만 글씨로 빼곡히 적힌 조항들을 하나씩 살펴보니 생각보다
광범위한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이었다. 은행 업무, 부동산 거래, 의료 결정. 거의 모든 것을 지연이가 대신 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이건 단순한 응급 상황 대비가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넘겨주는 수준이었다. 이거 너무 광범위한 것 같은데? 어머니, 요즘 법이 까다로워서 권한을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적어둔 거예요. 지연이의 설명은 매끄러웠다. 마치 이런 일을 여러 번 해본 것처럼 능숙했다. 내가 서명을 망설이자 민수가 조급해하기 시작했다. 엄마, 이거 안 해두면 나중에 정말 곤란해져. 혹시 엄마가 의식 잃고 쓰러지기라도 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 그리고 지연이가 결정타를 날렸다. 어머니가 원하지 않으시면 강요는 못하죠. 하지만 병원에서도 치매 의심 진단이 나온 상태라 가족 중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해요. 그렇게 되면 민수에게 부담이 더 커질 거예요. 민수를 방패막이로 쓰는 전략이었다. 내가 거절하면 아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이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제발 나 좀 도와줘. 그 말에 나는 마음이 약해졌다. 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있을 수가 없었다. 비록 지연이가 조장한 상황이라는 걸 알면서도 말이다. 결국 나는 펜을 들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흔들렸지만 어떻게든 이름을 썼다. 그리고 도장까지 찍었다. 꾹. 붉은 도장이 종이에 찍히는 순간 나는 내 인생의 결정권을 넘겨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어머니, 잘하셨어요. 이제 정말 안심이에요. 지연이의 미소가 이상하게 차갑게 느껴졌다. 서류를 정리하며 지연이가 덧붙였다. 참, 어머니. 이 서류는 저희가 보관할게요. 안전한 곳에 둬야 하니까요.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제 그 서류가 어떻게 사용될지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걸 말이다. 그날 밤 나는 깊은 후회에 빠졌다. 왜 그 서류에 도장을 찍었을까? 아들을 위한다는 마음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지연이의 계획에 말려든 것 같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서류에는 내 도장이 선명히 찍혀 있었고 지연이의 가방 속에 들어가 있었다. 이제 그녀는 법적으로 내 대신 여러 일들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그날 밤 결심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내가 서명한 서류가 어떻게 악용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고 말이다. 위임장에 도장을 찍은 다음 날부터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지연이가 그 서류를 가지고 무엇을 할지 몰라서 전전긍긍했다. 하지만 며칠 동안은 별다른 일이 없어서 조금 안심하고 있었다. 그런데 일주일 후 갑자기 은행에서 전화가 왔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오은행입니다. 신청하신 1억 원 대출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나는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예, 제가요? 네, 어르신 명의로 신청된 대출입니다. 서류 검토가 완료돼서 승인 가능하다고 연락드리는 거예요.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다. 저는 대출 신청한 적이 없는데요. 전화기 너머 직원이 잠시 당황하는 기색이 들렸다. 그러시다면 혹시 가족분이 대신 신청하셨을 수도 있어요. 요즘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나는 점점 상황이 보이기 시작했다. 어떤 서류로 신청된 건가요? 문자 인증, 위임장, 그리고 의료 진단서까지 제출되어 있습니다. 위임장. 바로 내가 며칠 전에 서명한 그 서류였다. 그리고 의료 진단서는 아마 지연이가 조작한 그 가짜 서류일 것이었다. 어르신 판단 능력이 일부 저하되어 가족이 대신 처리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모든 게 명확해졌다. 지연이가 내 이름으로
1억 원 대출을 받으려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도 내가 치매라는 핑계를 대면서 말이다. 절대 대출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신청한 게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청자 본인이 아니시므로 즉시 중단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은 친절하게 처리해 줬다. 그리고 마지막에 조언까지 해줬다. 어르신, 혹시 다른 가족이 계속 진행하려 한다면 근처 지점에 신분증 가지고 직접 오셔서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시는 게 좋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1억 원이라는 큰 돈을 내 이름으로 빌리려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제부터였다. 지연이가 이 일이 무산된 걸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분명히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었다. 과연 그 예상은 맞았다. 그날 저녁 지연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오늘 은행에서 연락받으셨죠?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래, 받았어. 근데 나는 대출 신청한 적 없어. 어머니 명의로 처리한 거예요. 어머니가 깜빡하신 거고요. 나는 화가 났다. 내가 언제 1억 원 대출 받겠다고 했니? 그리고 누가 허락도 없이 내 이름 쓰라고 했니? 지연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차갑게 말했다. 어머니, 위임장에 서명하셨잖아요. 그럼 제가 어머니 대신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위임장이 그런 용도였구나. 내가 위급할 때를 대비한 서류라고 했으면서 실제로는 내 명의로 대출받기 위한 도구였던 것이더라.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위임장이 있어도 내가 모르게 그런 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어머니가 판단 능력이 없으시니까 제가 대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가장 충격적이었다. 지연이는 이미 나를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내 재산에 손을 대려 하고 있었다. 대출은 취소됐어. 다시는 내 이름으로 그런 일 하지 마. 그럼 어머니가 직접 은행 가셔서 처리하신 거네요? 요양원 상담도 취소하고요? 요양원 상담? 나는 그런 상담을 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지연이가 내 이름으로 요양원 상담까지 했다는 뜻이었다. 요양원은 또 뭐야? 어머니, 혼자 생활하기 어려우시니까 요양원 알아보고 있었어요. 좋은 곳으로 모셔다 드리려고요.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대출만 받는 게 아니라 나를 요양원에까지 보내려 했던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집도 재산도 모든 것이 지연이 손에 들어갈 것이었다. 나는 요양원 안 가. 그리고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럼 어머니가 알아서 하세요. 하지만 곧 후회하시게 될 거예요. 지연이의 목소리에는 협박이 담겨 있었다. 전화가 끊긴 후 나는 한참 동안 떨었다. 지연이의 계획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위험했다. 대출로 돈을 빼돌리고 나를 요양원에 보내서 재산을 차지하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운 건 그녀가 이 모든 걸 합법적으로 포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치매라는 진단, 위임장, 가족의 보호라는 명분, 모든 게 그럴듯하게 들리도록 만들어져 있었다. 나는 그날 밤 깨달았다. 이제 정말로 싸워야 할 때가 왔다고. 더 이상 지연이의 계획에 끌려다닐 수는 없었다. 은행에서 대출을 막은 다음 날 나는 온종일 불안했다. 지연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상이 되지 않았다. 분명히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었다. 과연 그날 저녁 지연이가 혼자 집을 찾아왔다. 평소와 달리 미리 연락하지도 않고 갑자기 나타났다. 어머니, 집에 계시죠? 인터폰 너머 목소리가 차가웠다.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어머니, 오늘 은행 일 때문에 이야기해야 할 게 있어요. 나는 조용히 있었다. 지금 문을 열어주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다.
잠시 후 지연이가 다른 방법을 사용했다. 어머니, 제가 열쇠 있으니까 그냥 들어갈게요. 혹시 어머니가 쓰러져 계신 건 아니죠? 딸깍.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지연이가 내가 주었던 복사 열쇠로 문을 열고 있었다. 나는 급하게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막으려 했다. 하지만 이미 지연이는 반쯤 들어와 있었다. 들어오지 마. 어머니, 왜 그러세요? 걱정돼서 온 건데. 지연이의 얼굴에는 평소에 가면 같은 미소가 없었다. 차갑고 날카로운 표정이었다. 나는 문을 꽉 잡고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다. 오늘은 그냥 가. 할 얘기 없어. 지연이는 문틈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어머니, 왜 자꾸 저희를 힘들게 하세요? 내가 널 힘들게 한다고? 내가 내 이름으로 대출받으려 한 거 아니야? 그건 어머니를 위해서였어요. 어머니 혼자 살기 어려우시니까 좋은 요양원 알아본 거였고요. 지연이의 변명은 뻔뻔했다. 내 동의도 없이 내 명의로 대출받으려 한 걸 나를 위한 일이라고 포장하고 있었다. 나는 요양원 안 간다고 했잖아. 어머니 상태로는 혼자 생활이 위험해요. 가스불도 끄는 걸 깜빡하시고 약도 제대로 못 드시고 또 그런 거짓말이었다. 나는 가스불을 끄는 걸 깜빡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지연이가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어머니, 참고로 저는 이미 모든 준비를 다 해놨어요. 위임장도 있고 의사 진단서도 있고요. 그리고 서늘하게 웃으며 덧붙였다. 민수도 이제 어머니보다는 제 말을 더 믿어요. 그 말이 가장 아팠다. 내 아들까지 완전히 지연이 편이 되었다는 뜻이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증거는 다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지연이는 마지막으로 위협적인 말을 남겼다. 어머니, 이제부터는 제가 하는 대로만 따라오세요. 그게 서로에게 좋을 거예요. 문이 닫힌 후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지연이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다. 지연이는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고 나는 그 계획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었다. 나는 그날 밤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지연이가 준비한 증거들에 맞서서 내 진짜 증거를 만들어야 했다. 다음 날부터 나는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지연이가 언제 와서 무엇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물건을 가져갔는지, 모든 것을 빠짐없이 적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증인을 찾는 것이었다. 내가 정상이라는 걸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들 말이다. 이제 진짜 반격이 시작될 때였다. 더 이상 지연이의 계획에 끌려다닐 수 없다고 결심한 나는 다음 날 새벽부터 준비를 시작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은행에 가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었다. 아침 일찍 은행이 문을 열자마자 나는 창구로 향했다. 어제 대출 중단 요청한 사람입니다. 혹시 다른 문의가 더 있었나요? 직원이 내 신분증을 확인하고 컴퓨터를 찾아봤다. 그리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르신, 대출이 어제 중단된 줄 알았는데 다시 진행 중이네요. 뭐라고요? 어제 중단 요청 후에 곧바로 신청자 가족에서 재확인 요청이 들어왔어요. 서류도 추가로 제출됐고요. 나는 어이가 없었다. 내가 직접 중단 요청했는데도 지연이가 다시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가족이 누구죠? 며느님이요. 그런데 어르신, 제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한 게 있어요. 직원이 목소리를 낮췄다. 어르신, 여기 도장 보세요. 눌러 찍힌 깊이와 각도를 보면 본인이 직접 찍으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대신 찍은 것 같아요. 정말로 서류를 자세히 보니 도장 찍힌 모양이 이상했다.
힘을 준 정도나 각도가 내가 평소에 찍는 것과 달랐다. 그리고 직원이 더 중요한 말을 했다. 어르신, 요즘 부모님 명의로 몰래 대출받는 사건이 정말 많아요. 혹시 가족으로부터 재정적인 압박이나 강요를 받고 계시는 건 아니신가요? 그 질문에 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드디어 내 상황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다. 제가 어떻게 하면 내 재산을 지킬 수 있을까요? 직원은 메모지를 꺼내며 말했다.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이 몇 가지 있어요. 첫째, 모든 대출 절차 즉시 영구 중단 신청하세요. 둘째, 가족이 계속 서류를 가져올 수 있다면 주민등록증 재발급, 도장 재등록, 계좌, 비밀번호 변경을 모두 하셔야 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무릎이 꺾일 것 같았다.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았다.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줬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은행에서도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 동사무소 복지 담당자나 노인 보호기관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직원은 몇 개의 전화번호를 적어줬다. 여기가 노인 학대 신고 센터고 여기는 법률 상담 센터예요.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 메모지를 받아들고 나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다. 나만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도와줄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이다. 은행에서 나와 나는 바로 주민센터로 향했다.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며 나는 직원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가족이 제 신분증을 가지고 있어서 재발급 받으려고 해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그런 분들 많이 오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절차 진행하시면 돼요. 새 신분증을 발급받고 도장도 새로 만들어서 기존 도장을 무효 처리했다. 그리고 은행에서 계좌 비밀번호도 모두 변경했다. 하루 종일 뛰어다녔지만 기분은 한결 가벼워졌다. 이제 지연이가 가지고 있는 내 서류들이 모두 쓸모없게 되었으니까. 그날 저녁 예상했던 대로 지연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오늘 뭐 하셨어요? 나는 당당하게 대답했다. 내 신분증이랑 도장을 새로 만들었어. 지연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그럼 기존 서류들이 다 무효가 되는 건가요? 그래. 이제 내가 가진 도장으론 아무것도 못해. 잠시 침묵이 흘렸다. 그리고 지연이가 위협적으로 말했다. 어머니,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저희와 적이 되고 싶으세요? 적이 된 건 너야. 나는 그냥 내 걸 지킨 것뿐이야. 그럼 이제 어머니도 후회하시게 될 거예요. 전화가 끊긴 후 나는 조용히 앉아 생각했다. 지연이의 위협이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안심도 됐다. 이제 내가 반격을 시작했다는 뜻이니까. 오늘 만난 은행 직원이 해준 말이 계속 떠올랐다.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라는 조언 말이다. 나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제 숨지 말고 당당하게 싸울 때였다. 은행 직원의 조언을 듣고 난 후 나는 더 이상 지연이의 계략에 말려들지 않기로 결심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신원을 완전히 새로 정리하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주민센터로 향했다. 마음은 떨렸지만 발걸음은 확실했다.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하고 재발급 받으려고 합니다. 담당 직원이 서류를 꺼내며 물었다. 언제쯤 분실하셨어요? 사실은 가족이 가지고 있는데 돌려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경우를 여러 번 봤다는 표정이었다. 요즘 그런 분들 많이 오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절차 밟으시면 됩니다. 신분증 재발급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했다. 사진을 찍고 서류를 작성하니
임시 신분증을 바로 발급받을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 향한 곳은 도장 가게였다. 기존 도장을 말소하고 새로 등록하려고 해요. 도장 가게 사장이 상황을 설명해 달라고 했다.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가족이 제 도장을 가지고 있어서 몰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장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요즘 정말 많은 일이에요. 자녀들이 부모님 도장으로 몰래 대출받는 경우가요. 빨리 처리하시는 게 좋겠어요. 새 도장을 만들고 주민센터에서 기존 도장 말소 신청을 했다. 이제 지연이가 가지고 있는 도장은 완전히 무효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은행에 가서 모든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 가족이 내 명의로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지 못하도록 별도 신청도 했다. 하루 종일 이런저런 곳을 다니느라 지쳤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다. 이제 지연이가 내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크게 제한되었으니까. 집에 돌아와서 잠시 쉬고 있는데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오늘 어디 다녀왔어? 목소리가 평소보다 긴장되어 있었다. 분명히 지연이에게서 뭔가 들었을 것이었다. 내일 보러 다녀왔지. 지연이가 그러는데 엄마가 신분증이랑 도장을 새로 만들었다며? 그거 왜 그런 거야?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내 것들을 내가 관리하겠다는 거야. 민수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엄마, 요즘 너무 예민해진 것 같아. 지연이도 엄마 걱정해서 그런 건데. 아직도 지연이를 믿고 있었다. 나는 좀 더 직설적으로 말했다. 민수야, 내 아내가 내 이름으로 대출받으려 했다는 거 알고 있니? 민수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졌다. 그건 엄마 요양원 비용 때문에 알아본 거라고 했는데 내가 언제 요양원 가겠다고 했니? 내 허락도 없이 내 이름 쓴 거 아니야?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마 지연이에게서 다른 버전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었다. 엄마, 우리 한번 만나서 얘기하자. 지금은 만나고 싶지 않아. 너도 지연이 편이라는 걸 알겠거든. 그 말에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깊은 생각에 빠졌다. 민수까지 완전히 잃어버리고 싶지는 않았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우선이었다. 그날 밤 나는 오늘 한 일들을 정리해서 일기장에 적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완료. 도장 새로 제작 및 기존 도장 말소. 은행 계좌 비밀번호 변경. 가족의 계좌 개설 제한 신청. 이제 지연이가 내 명의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대부분 차단되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지연이는 분명히 다른 방법을 찾으려 할 것이었다. 다음 단계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었다. 은행 직원이 준 전화번호들을 이용해서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다. 혼자서는 한계가 있지만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았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지연이의 계획은 성공할 수 없을 것이었다. 새로 도장을 만들고 기존 도장을 말소 처리한 다음 날 예상했던 대로 지연이의 반격이 시작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민수도 함께 왔다. 저녁 무렵 두 사람이 집 앞에 나타났다. 민수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심각했다. 엄마, 문 좀 열어. 얘기해야 할 게 있어. 나는 인터폰으로 대답했다. 오늘은 안 돼. 내일 연락해. 엄마, 왜 이렇게 나와?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민수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다. 분명히 지연이가 자기 나름의 버전으로 상황을 설명했을 것이었다. 지연이가 끼어들었다. 어머니,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도장까지 새로 만드시고. 나는 문을 열지 않은 채 대답했다. 내 도장 내가 관리하는데 뭐가 문제야?
문제는 어머니가 혼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요즘 상태로는 판단이 어려우실 수 있는데 또 그런 소리였다. 내가 판단 능력이 없다는 전제로 모든 걸 해석하고 있었다. 민수가 좀 더 강하게 말했다. 엄마, 지연이 말로는 엄마가 요양원 상담도 취소했다며?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 건데?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내가 알아서 해. 너희 도움 필요 없어. 그 말에 민수가 화를 냈다. 엄마가 지금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해? 어제 은행에서도 직원이 그러더라. 은행 직원이 뭐라고 했는데? 어머님이 와서 횡설수설하면서 가족들을 나쁜 사람이라고 했다며. 피해망상 증세 같다고. 나는 어이가 없었다. 은행 직원이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없었다. 오히려 내 상황에 동조하고 도움을 줬는데 말이다. 그런데 민수가 계속 말했다. 병원에서도 연락 왔어. 엄마가 치료를 거부하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고 하더라. 지연이가 거들었다. 어머니,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 것 같아요. 법적 절차? 무슨 소리야? 후견인 신청이요. 어머니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이시니까요. 드디어 나왔다. 후견인 신청. 지연이의 최종 목표였다.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언제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했어? 나는 멀쩡해. 어머니, 지금 목소리부터 이상하세요. 이런 게 바로 증세예요. 지연이는 내가 화를 내는 것까지도 치매 증상이라고 해석했다. 무엇을 해도 병적인 행동으로 보이도록 프레임을 씌우고 있었다. 민수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엄마, 우리 말 안 들을 거면 정말 법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어. 그럼 엄마가 더 힘들어져. 협박이었다. 내가 순순히 따르지 않으면 법원에 후견인 신청을 하겠다는 뜻이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해보세요.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 그 말에 둘 다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마 내가 순순히 따를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었다. 지연이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그들이 떠난 후 나는 한동안 떨었다. 후견인 신청이라는 무서운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동시에 각오도 다져졌다. 이제 정말로 법적 싸움이 시작될 것 같았다. 그렇다면 나도 준비해야 했다. 나는 은행 직원이 준 전화번호 중에서 법률 상담센터 번호를 찾았다. 내일 당장 전화해서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도 모두 기록했다. 언제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했는지. 이런 기록들이 나중에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었다. 지연이는 내가 쉽게 포기할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틀렸다. 나는 끝까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지연이가 후견인 신청을 언급한 다음 날 나는 법률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상담사는 친절하게 내 상황을 들어주었다. 어르신, 가족이 후견인 신청을 하려면 의사의 정신 감정서가 필요해요. 그리고 법원에서 별도로 검증 절차도 거쳐야 하고요. 그럼 쉽게 승인되지는 않는다는 거네요? 네, 하지만 가족들이 그럴듯한 증거를 만들어 올 가능성도 있어요. 특히 의료 기록이나 주변 증언 같은 것들을요. 상담사는 조언을 해주었다. 어르신이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계시다는 증거를 많이 모으세요. 은행 거래 내역, 병원 진료 기록,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증언 등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바로 실행에 옮겼다. 우선 동네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다. 그리고 결과서를 받아왔다. 의사가 말했다. 연세에 비해 건강 상태가 아주 좋으세요. 인지 기능도 전혀 문제 없고요. 그 말을 듣고 안심이 됐다. 적어도 의학적으로는 내가 정상이라는 증명을 받은 셈이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민수가 혼자 집으로 왔다. 표정이 평소와 달리 어두웠다. 엄마,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 민수는 거실에 앉더니 한숨을 쉬었다. 엄마, 지연이가 울면서 말하더라. 엄마가 요즘 너무 이상하다고. 또 지연이 얘기였다. 나는 지쳤다. 뭐가 이상하다는 거냐? 병원에서도 연락 왔어. 엄마가 치료를 거부하고 있다고. 그리고 은행에서도. 민수가 말을 이었다. 엄마가 가족들을 의심하고 있다고 하더라. 피해망상이 심해졌다는 거야. 나는 화가 났다. 그런 말 누가 했어? 은행 직원은 오히려 나를 도와줬는데? 엄마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 요즘 기억이 많이 왜곡되고 있다고 병원에서.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 병원에서 그런 말을 했을 리도 없고 은행 직원도 전혀 다른 반응이었는데 민수는 완전히 다른 버전의 이야기를 들었다. 민수야, 내가 직접 확인해 봤니? 아니면 지연이 말만 듣고 믿는 거니?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더 직접적으로 물었다. 민수야, 내 아내가 내 이름으로 1억 원 대출받으려 했다는 거 정말 몰랐니? 민수의 표정이 흔들렸다. 그건 엄마 요양원 비용이랑 치료비 때문에 알아본 거라고. 내가 요양원 가겠다고 언제 말했니? 내 동의도 없이 내 이름 쓴 거 아니야? 민수는 점점 말문이 막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나는 결정적인 질문을 했다. 민수야, 너는 정말로 내 엄마보다 내 아내를 더 믿는 거니? 민수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나도 너무 복잡해. 지연도 울고 있고 엄마도 이렇게 변해가시고 그리고 마치 내가 잘못한 사람이라도 되는 양 덧붙였다. 엄마는 우리 좀 믿어주면 안 돼? 그 순간 나는 완전히 실망했다. 나를 지키는 걸 너희를 안 믿는다고 말하지 마라.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민수야, 나는 나 편이다. 이제 그것만 확실해졌어. 민수는 표정 없이 일어서더니 현관으로 향했다. 엄마, 정말 우리를 적으로 생각하는 거구나. 문이 쾅 하고 닫혔다. 그 소리는 내가 들어본 것 중 가장 차가운 소리였다. 민수가 떠나고 나서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된 기분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정리됐다. 더 이상 아들을 설득하려 애쓸 필요가 없었다. 민수는 이미 지연이 편에 서기로 결정했으니까.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명확했다. 혼자서라도 내 인생을 지켜내는 것이었다. 그날 밤 나는 일기장에 썼다. 오늘 아들을 잃었다. 하지만 나 자신은 잃지 않았다. 민수와의 마지막 대화 이후 며칠 동안은 조용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불안했다. 분명히 지연이는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을 것이었다. 나는 그 사이에 내 방어책을 더 강화했다. 집 비밀번호도 바꾸고 CCTV 설정도 다시 확인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증거 수집이었다. 동네 사람들과도 의식적으로 더 많은 대화를 나눴다. 내가 정상이라는 걸 여러 사람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던 중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다. 지연이와 민수가 다시 집으로 왔다. 이번에는 뭔가 공식적인 서류를 들고 온 것 같았다. 어머니, 저희예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하지만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오늘은 만나고 싶지 않아. 어머니, 이렇게 피하시면 안 돼요. 법적 절차 밟기 전에 마지막으로 대화하고 싶어서요. 법적 절차. 드디어 그 말이 나왔다. 삐빅, 삐빅, 삐빅.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다.
어머니, 비밀번호 바꾸셨어요? 지연이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다. 그래, 내 집 비밀번호 내가 바꾸면 안 되냐? 그럼 혹시 119나 경찰 불러서 어르신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신고하면 어떻게 되실까요? 그 말은 완전한 협박이었다. 나 혼자 사는 노인이 응답하지 않으면 응급 상황으로 간주돼서 문을 강제로 열 수도 있다는 뜻이었다. 나는 멀쩡하다. 여기 서서 직접 말하고 있잖아. 민수가 끼어들었다. 엄마, 우리 정말 걱정돼서 온 거야. 엄마 안전을 위해서라도 대화는 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나는 굽히지 않았다. 너희가 걱정스럽다면 떨어져 있어. 그게 서로 편해. 지연이가 차갑게 말했다. 어머니, 그럼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다른 방법을 써야겠네요. 무슨 뜻이냐? 어머니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걸 공식적으로 확인받아야겠어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다. 후견인 신청을 정식으로 진행하겠다는 선언이었다. 해보세요.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민수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엄마, 정말 후회하게 될 거야. 그들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다. 나는 문 앞에서 한참 동안 서 있었다. 이제 정말로 법적 싸움이 시작될 것 같았다. 하지만 두렵지만은 않았다. 나는 이미 준비를 마쳤으니까. 병원 검진 결과,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증언까지. 그날 밤 나는 노인보호기관에 전화를 걸었다. 가족이 후견인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상담사가 자세히 설명해 줬다. 어르신께서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계시다는 증거를 최대한 많이 모으세요. 그리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쪽에서도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나는 조금 안심됐다.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 다음 날부터 나는 더 체계적으로 준비했다. 매일 일기를 쓰고 사진도 찍고 이웃들과의 대화도 기록했다. 지연이가 아무리 그럴듯한 이야기를 만들어도 진실은 하나뿐이었다. 나는 멀쩡했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었다. 이제 그것을 증명할 일만 남았다. 지연이가 후견인 신청을 하겠다고 위협한 다음 날 나는 더 이상 혼자 대응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다. 동사무소 복지과를 찾았다. 은행 직원이 추천해 준 곳이었다. 가족이 저를 치매 환자라고 하면서 후견인 신청을 하려고 해요. 담당자는 진지한 표정으로 내 이야기를 들어줬다. 어떤 상황이신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나는 지난 몇 달간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지연이가 내 물건들을 하나씩 가져간 것, 가짜 진단서를 만든 것,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으려 한 것까지.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다. 요즘 이런 사례가 정말 많아요. 가족이 어르신을 무능력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차지하려는 경우가요. 그럼 어떻게 막을 수 있나요? 가장 중요한 건 어르신이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계시다는 증거를 많이 모으는 거예요. 병원 진료 기록,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증언까지. 담당자는 몇 개의 전화번호를 적어줬다. 여기는 노인 학대 신고 센터이고 여기는 무료 법률 상담 센터예요.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도움을 받으세요. 나는 그 메모지를 소중히 받아들었다. 그런데 담당자가 한 가지 더 말해줬다. 참 어르신. 며칠 전에 이 근처에서 비슷한 사례가 하나 더 있었어요. 비슷한 사례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명의로 대출 받으려다가 은행에서 신고가 들어온 케이스였어요. 그 집은 어떻게 됐나요? 다행히 어르신이 먼저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막을 수 있었어요. 오늘 어르신이 여기 오신 것도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말에 조금 안심이 됐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
동사무소를 나와서 바로 병원으로 갔다. 정신건강의학과였다. 지연이가 만든 가짜 진단서에 맞서려면 진짜 진단서가 필요했다. 의사는 여러 검사를 한 후 말했다. 인지 기능 정상이고 우울증이나 치매 증상도 전혀 없으세요. 연세에 비해 아주 건강하십니다. 그 진단서를 받아들고 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드디어 내가 정상이라는 공식적인 증명을 받은 셈이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옆집 아주머니를 만났다. 어르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나는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그랬더니 그녀가 놀라며 말했다. 그러고 보니 며칠 전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어떤 젊은 여자가 어르신 집 앞에서 비밀번호 누르려고 하는 걸 봤거든요. 정말요? 언제요? 지난주 저녁이었어요. 저도 이상해서 한참 지켜봤는데 나중에 포기하고 가더라고요. 그게 지연이었을 것이었다. 내가 비밀번호를 바꾸기 전에 몰래 들어오려 했던 모양이었다. 혹시 그때 모습을 더 자세히 보셨나요? 우리 집 CCTV에 찍혔을 수도 있어요. 필요하시면 확인해 볼게요. 그 말에 나는 희망을 느꼈다. 만약 지연이가 몰래 들어오려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다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었다. 집에 돌아와서 나는 오늘 모은 증거들을 정리했다. 동사무소 상담 기록, 병원 진단서, 그리고 이웃의 증언까지. 점점 내 편에 서줄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용기가 났다. 지연이가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도 진실은 하나였다. 그리고 진실은 내 편이었다. 옆집 아주머니가 CCTV를 확인해 보겠다고 한 다음 날 나는 초조하게 기다렸다. 혹시 정말 지연이가 몰래 들어오려던 모습이 찍혔다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다. 오후쯤 되어서 옆집에서 연락이 왔다. 어르신, 잠깐 우리 집으로 오세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나는 급하게 옆집으로 갔다. 거실에는 작은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다. 여기 보세요. 지난주 저녁 영상이에요. 화면에는 우리 아파트 복도가 나와 있었다. 그리고 어떤 여자가 내 집 문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바로 지연이었다. 영상 속의 지연이는 여러 번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시도하고 있었다. 그리고 안 되자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문 손잡이를 돌려보기도 했다. 마지막에는 문을 손으로 밀어보는 모습까지 나와 있었다. 이거 복사해서 가져갈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이런 건 증거로 남겨놔야 해요. 아주머니는 USB에 영상을 복사해줬다. 그리고 우리 애가 그때 다 봤어요. 아이한테도 물어보세요. 옆집 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다. 나를 보자 반가워했다. 할머니. 그날 그 아줌마 할머니 며느리 맞아요? 되게 무서운 표정이었어요. 어떻게 무서웠는데? 문이 안 열리니까 발로 차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말했거든요. 아이의 증언까지 더해져서 상황이 더 명확해졌다. 집에 돌아와서 나는 USB를 컴퓨터에 연결해 영상을 다시 봤다. 지연이가 내 집에 무단으로 들어오려던 모습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이거라면 후견인 신청이 들어와도 충분히 맞설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다. 요양원 상담실입니다. 어르신 관련해서 문의 주신 내용 확인차 연락드렸어요. 나는 깜짝 놀랐다. 저는 요양원에 문의한 적이 없는데요. 가족분께서 어르신 입소 상담을 신청하셨어요. 며느님이라고 하시던데요. 또 지연이었다. 내 동의도 없이 요양원 상담까지 신청해 놓은 것이었다. 저는 요양원 갈 생각 없습니다. 가족이 마음대로 신청한 거예요. 그렇다면 어르신이 직접 거부 의사를 밝혀주세요. 서면으로 남겨주시면 가족이 임의로 진행할 수 없어요.
나는 바로 요양원에 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했다. 점점 지연이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었다. 후견인 신청뿐만 아니라 요양원 입소까지 동시에 추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나는 모든 증거들을 정리했다. 옆집 CCTV 영상, 지연이의 무단 침입 시도, 병원 진단서 정상 판정, 은행 상담 기록, 요양원 거부 의사 서면, 이웃들의 증언. 이제 지연이가 무슨 수를 써도 이길 자신이 있었다. 다음 날 나는 법률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았다. 어르신께서 준비하신 증거들이면 충분히 후견인 신청을 막을 수 있어요. 특히 CCTV 영상은 결정적이에요. 상담사는 추가 조언을 해줬다. 만약 신청이 들어오면 즉시 연락 주세요. 저희가 법정 대리인을 연결해 드릴 수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나에게는 진실이 있었고 그 진실을 증명할 증거도 있었다. 지연이가 아무리 교묘한 계획을 세워도 이제는 막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모든 증거를 준비한 다음 날 요양원에서 다시 전화가 왔다. 어르신, 어제 거부 의사를 표명해 주셨는데 오늘 가족분이 다시 오셨어요. 또 지연이가 뭔가 했다는 뜻이었다. 가족분이 어르신이 판단 능력이 없어서 거부 의사가 무효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후견인 신청 중이라고도 하시고요. 나는 화가 났다. 제가 직접 전화드려서 거부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무효라고 해요? 가족분이 의사 진단서를 가져오셨어요. 치매 의심 판정이 나왔다고 하시면서요. 또 그 가짜 진단서였다. 지연이는 그걸 계속 써먹고 있었다. 저는 어제 다른 병원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어요. 그 진단서는 가짜예요. 그럼 어르신께서 받으신 진단서를 저희한테도 보내주시겠어요? 그래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바로 병원 진단서를 요양원에 팩스로 보냈다. 그리고 거부 의사를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 한편으로는 지연이의 치밀함에 소름이 돋기도 했다. 요양원까지 미리 접촉해서 내가 저항할 경우를 대비한 것이었다. 그날 오후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왜 요양원에서 우리한테 연락이 와? 너희가 먼저 연락한 거 아니야? 지연이가 엄마 상태를 알아본 건데 엄마가 거부했다면서?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당연히 거부했지. 내가 언제 요양원 가겠다고 했니? 엄마 상태로는 혼자 살기 위험하다고 의사가 그랬잖아. 또 거짓말이었다. 의사는 오히려 내가 정상이라고 했는데. 민수야, 너는 정말 지연이 말만 믿는구나. 엄마, 지연이가 엄마 걱정해서 알아본 거야. 왜 그걸 나쁘게만 생각해? 내 동의도 없이 요양원 상담 신청하는 게 걱정이야?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민수야, 나는 요양원 안 가. 그리고 너희가 아무리 애써도 안 될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깊이 생각했다. 지연이의 계획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었다. 후견인 신청과 동시에 요양원 입소까지 추진하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다음 날 나는 동사무소에 다시 갔다. 어제 상담받았던 분인데 추가로 도움이 필요해요. 담당자는 반갑게 맞아줬다. 어떤 일이세요? 가족이 요양원 상담까지 신청했어요. 제가 거부해도 계속 진행하려고 해요. 그럼 저희 쪽에서 공식적으로 당사자 거부 의사를 기록으로 남겨드릴게요. 그러면 어떤 기관도 함부로 진행할 수 없어요. 담당자는 서류를 작성해줬다. 그리고 추가 조언도 해줬다. 어르신, 혹시 후견인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저희한테 연락 주세요. 저희가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점점 내 편에 서줄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날 밤 나는 지금까지의 일들을 정리하며 일기를 썼다. 지연이는 내가 쉽게 포기할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틀렸다. 나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시간이 되어가고 있었다. 동사무소에서 공식 거부 의사를 등록한 다음 날 저녁 예상했던 대로 지연이가 다시 집으로 왔다. 이번에는 혼자였다. 어머니, 저예요. 얘기 좀 해요.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오늘은 만나고 싶지 않아. 어머니,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요? 지연이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더 차갑고 날카로웠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더 잘 알잖니. 어머니가 요양원 거부한 거 민수가 정말 상처받았어요. 민수 이야기를 꺼내는 걸 보니 여전히 아들을 방패막이로 쓰고 있었다. 그럼 민수한테 직접 말하라고 해. 왜 내가 대신하는 거야? 지연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본색을 드러냈다. 어머니, 알아요. 어머니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저희 험담하고 있다는 거. 험담? 나는 사실만 말했는데? 사실이라고요? 어머니가 무슨 증거라도 있어요? 나는 당당하게 대답했다. 있어. CCTV도 있고 증인도 있어. 지연이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그건 어머니를 걱정해서 확인하려고 한 거였어요. 허락도 없이 남의 집 들어오려 한 게 걱정이야? 지연이는 점점 말문이 막히는 것 같았다. 그러더니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어머니, 민수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는데? 엄마가 이상해졌다. 이제 우리가 책임져야겠다라고 했어요. 그 말에 나는 가슴이 아팠다. 정말 민수가 그런 말을 했을까?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 아니에요. 민수는 이제 어머니보다 절 더 믿어요. 그리고 후견인 신청도 동의했어요. 후견인 신청을 정말로 진행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지연이는 마지막으로 협박했다. 어머니,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어차피 이길 수 없어요. 그 말에 나는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지켜봐. 누가 이기는지. 지연이가 떠난 후 나는 한참 동안 떨었다. 정말 후견인 신청이 들어올 것 같았다. 하지만 두렵기보다는 화가 났다. 민수까지 완전히 지연이 편으로 만들어버린 것에 대해서 말이다. 다음 날 나는 법률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후견인 신청이 곧 들어올 것 같아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상담사는 체크리스트를 알려줬다. 어르신이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고 계시다는 증거를 더 많이 모으세요. 그리고 신청이 들어오는 즉시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변호사를 연결해 드릴게요. 나는 그날부터 더 체계적으로 준비했다. 매일의 활동을 사진으로 찍고 이웃들과의 대화를 기록하고 병원이나 은행 방문 기록도 모았다. 지연이가 아무리 교묘한 거짓말을 만들어도 나에게는 진실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었다. 이제 정면 승부를 할 시간이 왔다. 후견인 신청에 대비해 증거를 모으던 중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은행에서 다시 전화가 온 것이었다. 어르신, 또 며느님이 오셨어요. 이번에는 후견인 지정 준비 중이라며 임시 대출을 신청하셨는데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제 도장이랑 신분증은 이미 새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절했어요. 그런데 며느님이 계속 우기시더라고요. 은행 직원은 더 중요한 말을 했다. 어르신, 며느님이 계속 어머니가 쓰러진 적 있다. 정신이 오락가락한다. 이런 말을 반복하셔서요. 저희가 동사무소에 위험 가정 의심 신고를 했어요. 동사무소에서도 이미 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으니 적절한 조치였다. 그리고 어르신, 혹시 며느님이 무단으로 집에 들어오려 한 증거 같은 거 있으세요?
그런 게 있으면 어르신한테 정말 유리할 텐데요. 나는 옆집 CCTV 영상을 떠올렸다. 있어요. CCTV에 다 찍혔어요. 그럼 그거 꼭 보관해 두세요. 나중에 법원에서도 중요한 증거가 될 거예요. 그날 오후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다. 어르신, 은행에서 신고 접수됐어요. 그런데 가족 측에서도 어르신 관련해서 문의가 들어왔어요. 무슨 문의요? 후견인 신청 전 사전 상담이요. 내일쯤 정식 신청이 들어올 것 같아요. 드디어 시작됐다. 지연이가 본격적으로 후견인 신청을 진행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담당자는 안심시켜줬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르신이 준비하신 자료들과 저희 상담 기록이 있어서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정말로 법원에서 연락이 왔다. 어르신에 대한 후견인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조사관이 나가서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니 준비해 주세요. 나는 바로 법률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약속대로 변호사를 연결해 줬다. 어르신, 자료 정말 잘 준비하셨네요. 이 정도면 충분히 승산이 있어요. 변호사는 CCTV 영상을 보고 특히 놀라워했다. 이거 정말 결정적이에요. 가족이 어르신을 보호한다면서 실제로는 무단 침입을 시도한 증거거든요. 며칠 후 법원 조사관이 집으로 왔다. 중년 여성이었는데 매우 꼼꼼하게 내 상황을 확인했다.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으시네요. 집도 깨끗하고 대화도 논리적이고요. 조사관은 CCTV 영상도 확인했다. 이건 가족이 보호 목적이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동사무소와 병원 기록도 검토했다. 어르신께서 직접 여러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셨네요. 이런 행동 자체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조사가 끝나고 조사관이 말했다. 후견인 신청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르신께서 정말 잘 대비하셨어요. 한 달 후 법원에서 정식 결정이 나왔다. 후견인 신청 기각. 나는 그 통지서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바라봤다. 드디어 이겼다. 지연이의 계획이 완전히 무산된 것이었다. 후견인 신청이 기각된 다음 날, 민수가 혼자 집으로 찾아왔다. 얼굴이 많이 초췌해 보였다. 엄마, 법원 결정 나왔다며? 그래, 기각됐어. 민수는 한참 동안 말하지 못했다. 엄마가 정말 맞았구나. 무슨 말이니? 지연이가 거짓말했어.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법원에서 CCTV 영상 보여주더라. 지연이가 엄마 집에 몰래 들어가려던 거. 그제야 민수가 진실을 알게 된 것이었다. 그리고 은행에서도 연락 왔어. 지연이가 엄마 이름으로 계속 대출 신청했다고.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엄마, 정말 미안해. 나는 지연이 말만 믿고. 나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아들이 드디어 진실을 알게 되어 다행이지만 동시에 안타까웠다. 민수야, 늦지 않았어. 지연하고 이혼할 거야.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 나는 놀랐다. 설마 그 정도까지 갈 줄은 몰랐다. 너무 급하게 결정하지 마. 차근차근 생각해봐. 아니야, 엄마. 지연이가 한 일들 다 알고 나니까. 정말 소름 돋아. 민수는 계속 말했다. 병원 진단서도 가짜였어. 지연이가 아는 사람 통해서 만든 거였다고. 모든 게 조작이었다는 게 확인된 것이었다. 그리고 지연이가 요양원에도 미리 연락해서 엄마 입소 예약까지 해뒀다는 거 알아? 나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민수에게는 충격이었을 것이다. 엄마, 정말 미안해. 내가 엄마를 지켜야 했는데. 민수는 눈물을 흘렸다. 됐어.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그걸로 충분해. 그날 저녁 민수는
지연이와 심각한 대화를 나눴다고 연락했다. 지연이가 모든 걸 인정했어. 그리고 엄마 재산이 목적이었다는 것도 결국 지연이의 진짜 목적이 드러난 것이었다. 엄마 이름으로 대출받은 돈으로 자기 사업하려고 했다고 해. 그리고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고 집을 팔 계획이었다고.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민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엄마, 앞으로는 정말 엄마를 지킬게.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게. 나는 안심됐다. 아들을 되찾은 것 같았다. 며칠 후 지연이는 조용히 집을 떠났다. 마지막까지 나에게 사과 한마디 없었지만 상관없었다. 중요한 건 내가 내 인생을 지켜냈다는 것이었다. 동사무소 담당자도 축하해줬다. 어르신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서 가능했던 일이에요. 정말 대단하세요. 은행 직원도 연락을 줬다. 그리고 내가 지켜낸 살 며칠 후 민수는 혼자 집을 찾아왔다. 이번에는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엄마, 지연이랑 정식으로 이혼 절차 시작했어. 빨리 결정했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어. 엄마한테 한 일들 생각하면 용서할 수 없어. 민수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다. 엄마 도장이랑 통장들, 지연이가 가지고 있던 거 다 가져왔어. 내 물건들이 모두 돌아왔다. 하지만 이제는 예전만큼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았다. 내가 진짜로 지켜낸 건 물건이 아니라 내 존엄이었으니까. 엄마, 앞으로는 정말 조심할게. 엄마 말씀 잘 들을게. 너무 자책하지 마. 내가 속은 건 지연이가 교묘했기 때문이야. 그래도 내가 엄마를 의심했잖아. 나는 민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중요한 건 지금이야. 내가 진실을 알았으니까. 그날 이후 민수는 자주 안부를 물었다. 예전처럼 간섭하는 게 아니라 진짜 걱정하는 마음으로 말이다. 한 달 후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다. 어르신 사례가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혹시 노인보호교육 때 경험담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기꺼이 참여했다. 내 경험이 다른 노인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의미 있는 일이었다. 교육장에서 내 이야기를 들은 할머니 한 분이 다가왔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고 있어요. 며느리가 자꾸 제 물건들을 가져가려고 해서요. 나는 그분에게 내가 배운 것들을 알려줬다. 혼자 견디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라고, 증거를 남기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몇 달 후 그 할머니에게서 연락이 왔다. 내 조언 덕분에 문제를 해결했다고 고마워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내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경험이 되었다는 걸. 지연이는 내게서 모든 걸 빼앗으려 했다. 재산도, 자유도, 심지어 아들까지도. 하지만 결국 내가 얻은 것은 더 컸다. 내 자신에 대한 확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진짜 가족의 소중함. 이제 나는 예전보다 더 강해졌다. 누군가 나를 무력한 노인으로 보고 이용하려 한다면 똑같이 당하지 않을 것이다. 어느 날 저녁, 조용한 거실에서 나는 일기장을 펼쳤다. 오늘은 지연이가 떠난 지 6개월이 됐다. 민수는 새 출발을 하고 있고 나도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다. 가끔 그때 일을 떠올리면 화가 나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랑스럽기도 하다.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세상에는 나처럼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이 많을 것이다. 가족에게 이용당하고 무시당하고 자존심을 잃어가는 사람들 말이다. 하지만 나는 알려주고 싶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도움을 요청하라고. 혼자가 아니라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력한 건 아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다. 일기를 덮으며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따뜻한 봄바람이 커튼을 살랑거렸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당당하게 내 의지로 그 하루를 살아갈 것이다. 아직 내 삶은 끝나지 않았다. 아니, 이제야 진짜 시작인지도 모른다. 이 이야기는 노인 대상 재산 갈취, 가스라이팅을 통한 정신적 학대,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범죄의 실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의 메시지도 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것,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는 것 말입니다. 주인공은 혼자 싸우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은행 직원, 동사무소 담당자, 이웃 법률 상담사,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할 때 개인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런 일을 실제로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혼자 견디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존엄은 지켜질 가치가 있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를 구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나이 들어도 여전히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다음 이야기도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